남편을 떠나보낸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주변은 조용했고 사람들의 말수도 줄었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이제 혼자가 되었구나라는 걸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숨을 쉴 때마다 그 빈자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익숙한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 사람의 신발이 보였고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신발장 옆에 기대어 서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자마자 그 사람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고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그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겹쳐지면서 시간은 흐르는데 그 사람만 멈춰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소파 등받이를 쓰다듬었어요. 여기 앉아서 신문 보던 그 사람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괜히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던 김치가 그대로 있었어요. 반찬통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걸 누가 먹지? 그런 생각이 들자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냉장고 문에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딸이 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지연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지연이가 왔구나. 엄마 걱정돼서 왔나 보다. 그런데 그 아이의 얼굴엔 눈물 자국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유산 얘기 들었어. 변호사한테 전화 왔거든. 그 순간 남편의 부재가 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귓가가 멍해졌어요. 지연이의 입술이 움직이는데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해지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이 세상에 없다는 걸 그제서야 처음으로 실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딸은 차 한 잔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따뜻한 보리차를 내밀었는데도 그 아이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대신 가방에서 계산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를 읊기 시작했죠. 생각보다 많더라. 솔직히 엄마 혼자선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보리차 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는 잔을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 말 속엔 걱정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저 말끔한 계획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미 정해진 미래의 분배표처럼 내 인생이 숫자 아래 어딘가에 적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마치 제가 이미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지연아, 너 아직 아빠 묘에도 못 갔잖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말을 하는 제 자신이 낯설었어요. 딸은 피식 웃더니 말했습니다. 그런 거 나중에 해도 되지. 엄마, 지금은 현실을 봐야지. 그 웃음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어요. 제가 키운 아이가 맞나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 제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울던 그 아이가 지금 제 앞에서 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일어서서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생각 좀 해봐.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보리차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유언장을 꺼내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유언장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은자에게 모든 것을 남긴다. 그 짧은 문장 안엔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담겨 있었죠. 손가락으로 그 글자들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종이를 적셨어요. 내가 없어도 당신 혼자 무너지지 않게.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 사람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자꾸 제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던 그 손, 차갑게 웃던 그 얼굴. 엄마, 생각 좀 해봐.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어쩐지 무섭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 차가운 두려움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날 밤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요 며칠 사이 뭔가 자꾸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현관문을 열고 신문을 가져오는 게 제 습관이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치면 저는 커피를 내렸죠. 늘 정확히 7시에 오던 신문이 보이지 않았고 우편함 뚜껑이 비틀려 있었습니다. 7시 5분쯤 문을 열었는데 신문이 없었어요. 우편함을 확인하려고 손을 뻗는데 뚜껑이 이상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닫았는데 말이죠. 손가락으로 비틀린 부분을 만져봤어요. 누군가 억지로 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바람 때문일 거라고 넘겼지만 마당에 놓아둔 쓰레기통까지 쓰러져 있을 땐 어쩐지 누군가 일부러 어질렀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쓰레기통이 넘어진 걸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분명히 제대로 세워뒀거든요. 바람이 불긴 했지만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설마 했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혼자 중얼거렸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가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와 물을 한 잔 따랐어요. 컵을 들어 입에 대는데 물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목을 조르는 것 같았어요. 딸한테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 말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지연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던 그 손, 엄마 생각 좀 해봐던 그 목소리.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게 망설여졌습니다. 손가락이 전화번호 위에서 멈췄습니다. 누르지 못했어요.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내 자식을. 그날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밥을 하다가도 청소를 하다가도 문득 현관문 쪽을 쳐다봤어요. 누가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차를 몰고 은행에 가려다 집 앞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 문을 열고 시트에 앉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운전석 시트 위치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내가 어제 조정했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목덜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 큰 도로로 접어들려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순간 차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있는 힘껏 밟았는데 차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도로로 튀어나갈 뻔했죠. 반대편에서 트럭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경적 소리가 귓가를 찢었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한 손으로 핸들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비상등을 켜며 차를 겨우 멈췄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핸들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꽉 쥔 손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몸은 무사했지만 그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차에서 내려 도로 옆에 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가드레일에 기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 생각이 뼛속까지 박혔습니다. 우연이 이렇게 많을 수는 없었어요. 신문, 우편함, 쓰레기통, 그리고 지금 이 차. 누군가 계획적으로 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조용한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문을 3번 확인했어요. 돌리고 당기고 또 확인했습니다. 현관 체인까지 걸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TV 소리는 틀어놨지만 내용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웃음소리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낳아서 키운 아이,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던 그 아이, 밤마다 동화책을 읽어주던 그 아이가 지금 저를 죽이려 하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밤 저는 평생을 믿어왔던 것들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믿었던 가족이라는 것, 그 모든 게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차가 멈추지 않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트럭의 경적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남편이 남겨준 이 삶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골랐어요. 검은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 장례 이후로 처음 입어보는 평상복이었어요. 옷깃을 매만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에 들러 남편이 남긴 계좌들을 정리하려고요. 통장과 도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가죽 가방이었어요. 손잡이를 쥐니 그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잔잔한 가을 햇살이 참 고마운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감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어디선가 국화향도 은은하게 퍼졌고요. 이웃집 화단에서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였어요.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차에 타고 시동을 걸자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뭔가 어제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룸미러 각도가 조금 달랐습니다. 내가 조정했나? 고개를 갸웃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거칠게 들렸습니다. 귀를 기울였지만 나이가 드니까 차도 늙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데 차가 앞으로 밀려나갔습니다. 발에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차가 앞으로 움직였어요. 제대로 밟았는데도 느낌이 이상했어요. 손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이상하네. 처음엔 그냥 날이 추워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기온이 낮으니까 브레이크 오일이 굳었나 보다.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차가 미친 듯이 앞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는데 속도가 점점 빨라졌어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있는 힘껏 밟았습니다. 그런데 차는 계속 가속했습니다. 속도계 바늘이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도로에 들어서자 빨간 신호등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신호등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온 힘을 다해 밟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양쪽에서 차들이 지나가는 걸 보며 제가 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좌우에서 차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경적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살아야겠다.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죽을 수 없었어요. 핸들을 꺾어 골목 쪽으로 겨우 방향을 틀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핸들을 돌렸어요. 차가 비틀거리며 방향을 바꿨습니다. 옆 차선에 있던 트럭이 경적을 울렸고 순간 제 시야가 하얘졌습니다. 트럭의 경적 소리가 귓가를 찢었어요.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작은 벽에 부딪혀 차가 멈췄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목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에어백이 터지고 가슴에 묵직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얀 에어백이 얼굴을 때렸어요. 코끝이 얼얼했습니다.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았어요. 숨이 쉬어지지 않았고 머리는 띵 울렸습니다. 어디가 다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그 순간 공포보다 먼저 떠오른 얼굴은 제 딸이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던 그 손, 엄마 생각 좀 해봐던 그 목소리, 차갑게 웃던 그 얼굴,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지연이가 이런 걸 했을까?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을 때도 심전도 기계 소리가 울릴 때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옆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뭐라고 말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어요. 저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쪽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고장도 우연도 아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내 차를 손댔다.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긴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신문이 사라진 것도, 우편함이 열린 것도, 쓰레기통이 넘어진 것도 모두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나를 알고 있다. 제 생활 패턴을 알고 있었어요. 아침에 은행에 가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외로웠습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와 저는 가장 먼저 서랍을 열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천천히 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붕대를 감은 손으로 서랍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남편이 쓰던 작은 수첩, 검은색 가죽 표지의 낡은 수첩이었어요. 그 사람이 평생 적어두던 메모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으로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25년을 함께 해온 변호사의 명함, 누렇게 바랜 명함이었어요. 김정우 변호사.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날 저는 그를 찾아가 남편의 유언장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책장에 빼곡한 법전들이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쳐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은자에게 모든 것을 남긴다. 그 한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보였어요.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남편이 왜 그 유언을 남겼는지 뼈저리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손으로 종이를 만졌어요. 그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던 거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라 생각했던 딸과 사위가 실은 내가 지켜야 할 것 중 가장 위험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저보다 먼저 알았던 거예요. 딸의 탐욕을, 사위의 계산을. 그래서 모든 걸 제 이름으로만 남긴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아직 몸이 아팠어요. 갈비뼈가 쑤시고 목이 뻣뻣했습니다. 무엇보다 몸보다 마음이 더 괴로웠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나는 창문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침실 창문부터 시작했어요. 손으로 창틀을 만지고 고리를 흔들어 봤습니다. 잠금 장치가 제대로 닫혀 있는지 확인했어요. 거실로 나와 큰 창문을 살폈습니다. 유리에 금이 간 곳은 없는지, 틈새로 바람이 들어오지는 않는지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창문고리, 현관문 자물쇠, 뒷문까지 부엌 작은 창문도 확인했어요. 화장실 환기창도 열어보고 닫아봤습니다. 손이 바빠졌지만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괜찮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손끝은 자꾸 떨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틀을 만지는 손에서 땀이 났어요. 손바닥이 촉촉했습니다. 닦아냈지만 금방 또 땀이 맺혔습니다. 머릿속은 조용했지만 가슴 안쪽 어딘가가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말하는 게 느껴졌어요. 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지만 저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 아직 위험해. 그 속삭임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했어요. 아무리 문을 잠가도 창문을 확인해도 그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는 마음으로만 의심하지 않기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했어요. 내가 겪은 일들을 기분 탓이라 부르지 않기로 신문이 사라진 것, 우편함이 열린 것,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것, 모두 현실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보안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하게 낮췄지만 기사님이 와서 내 얼굴을 보고는 잠시 말을 멈추더군요. CCTV 설치 부탁드립니다. 침착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기사님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멍, 목에 붕대.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도 알아차렸겠지요. 기사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단순히 도둑을 막기 위해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걸, 혼자 사는 노인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누군가로부터 자신을 지키려 한다는 걸 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집 안 곳곳에 작은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기사님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천장 모서리에 작은 렌즈를 달았습니다. 까만 점 같은 카메라였습니다. 현관, 거실, 부엌, 내 서재, 그리고 내가 자는 침실 바깥, 불이 꺼진 뒤에, 어둠을 지켜줄 자리에, 침실 복도에도 하나 더 달았어요. 제가 자는 동안 누군가 들어오는지 볼 수 있도록 기사님은 핸드폰에 앱을 설치해 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화면을 보여줬어요. 집안이 화면에 그대로 보였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기사님이 작게 말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했어요.
화면을 켜고 영상을 봤습니다. 텅 빈 거실, 조용한 부엌,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금은 안도했고 조금은 그게 더 불안했습니다. 내가 과민 반응한 걸까? 의심이 들었어요. 지연이가 정말 그럴 리 없어.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안도보다 불안이 더 컸습니다. 고요한 게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그러다 일요일 새벽 나는 영상 속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잠에서 깼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려 핸드폰을 켰어요. 앱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움직임 감지. 손이 떨렸습니다. 시간은 새벽 1시 43분, 17분 전이었어요. 녹화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식탁 쪽 센서가 반응했습니다. 어두운 화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카메라 화면 속에 내 딸이, 지연이가 조용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화면을 손가락으로 크게 확대했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제 딸이었어요. 새벽에 열쇠를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 애는 내가 수면제 복용 여부를 메모해둔 약통을 열어보고 냉장고 문을 열고 서랍을 뒤졌습니다. 먼저 부엌 선반으로 갔어요. 제 약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메모지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언제 약을 먹었는지 적어둔 종이였어요. 그 애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안을 살폈습니다. 반찬통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무엇을 찾는 걸까요? 서랍도 열었습니다. 제 서류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통장, 도장, 계약서 하나하나 꺼내봤습니다. 가져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걸 제자리에 놓았어요.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더 섬뜩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눈을 닦았지만 눈물은 계속 났습니다. 무언가를 훔치러 온 게 아니라 준비하러 온 얼굴이었으니까요.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제 생활을 파악하고, 제 습관을 기억하고, 제 약을 확인하고, 파악하고, 기억하고, 살피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관찰하듯 차갑고 침착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어요. 지연은 내 방문 앞에 서서 조용히 나를 지켜보았습니다. 침실 문 앞에 멈춰 섰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자는 나를요.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저를 얼마나 오래 서 있었을까요? 1분? 2분?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불 꺼진 방 안 그녀의 얼굴은 낯설 만큼 무표정했습니다. 복도 불빛에 비친 얼굴이었어요. 그림자가 얼굴 반쪽을 가렸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눈동자에 감정이 없었어요. 제가 아는 지연이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봤습니다. 5번, 10번, 20번.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되감기를 눌렀어요. 또 재생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걸까? 다른 사람일까? 아니었습니다. 제 딸이었어요. 제가 낳아서 키운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사람을 다 믿어선 안 된다는 걸, 사랑했다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 애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돈이었어요. 유산이었습니다. 그것만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도
사고를 낸 것도 지연이었을 겁니다. 다음엔 무엇을 할까요? 생각만 해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보였어요. 눈밑이 까맣게 그늘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렵기만 한 눈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단단한 눈이었습니다. 며칠 뒤 또 영상의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하면서 화면의 움직임 감지라는 알림이 떴어요. 새벽이었는데 잠에서 깨어 화면을 켜보니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두 개의 그림자가 보였고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의 지연이가 먼저 들어왔고 열쇠로 문을 여는 모습이 자기 집 문을 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사위, 민수가 뒤따라 들어오면서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주변을 살폈어요. 두 사람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 10분이었고 화면 왼쪽 위에 흰 글씨로 또렷하게 2시 10분 37초라고 찍혀 있었는데 초침이 하나씩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에 검은 장갑을 끼고 작은 공구 가방까지 들고 있었는데 민수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지퍼를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이크가 그 소리를 잡아냈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고 마치 자기 집처럼 조심스럽게 그러나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양말만 신고 카페 뒤를 미끄러지듯 걸어가는데 처음 온 게 아니었어요. 동선을 알고 있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디를 봐야 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약통, 서랍 안에 숨겨둔 현금 봉투, 서재에 놓인 가족 서류 파일을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지연이 부엌으로 가서 약통을 열고 하나하나 꺼내 확인한 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수는 안방 쪽으로 가서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고 현금 봉투를 꺼내 손가락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며 세고 있었어요. 다시 서재로 가서 책상 위 파일을 펼쳤는데 계약서들과 부동산 서류였고 이것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걸 차분하게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메모를 남기는데 지연이 노트를 꺼내 뭔가를 적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았고 서랍을 닫을 때도 원래 각도를 기억하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서재 안쪽으로 가서 두 사람이 책상 옆에 앉았는데 얼굴이 카메라 쪽으로 향했습니다. 책상 옆에 앉아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마이크가 모든 걸 잡아냈습니다. 차가 안 됐어. 민수가 먼저 말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생각보다 끈질겨. 운이 좋은 건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게 마치 사냥에 실패한 사람 같았습니다. 운은 오래 안 가. 지연이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고 그 미소가 화면에 찍혔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해. 약이면 돼. 약으로 가면 아무도 안 의심해. 나는 그 말을 듣고 모니터 앞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얼어붙었고 화면을 놓칠 뻔했어요. 이번엔 약으로 간다.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는데 제 약에 무언가를 섞는다는 말이었습니다. 딸의 입에서 그 문장이 그렇게 차분하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고 마치 저녁 메뉴를 정하듯 장을 보러 가자고 말하듯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약에 섞는 거야. 지연이 계속 말하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장약이야. 제가 매일 아침 먹는 고혈압과 심장을 위한 약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약 잘못 먹고 돌아가시는 거 흔하잖아. 민수가 맞장구 치며 그래, 뉴스에도 나오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실수로 보일 거야. 지연이 웃는데 안심한 얼굴이었고 계획이 완벽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지연의 표정은 그저 밥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일상의 일처럼 보였습니다. 평범하게 웃고 있었는데 마치 내일 소풍 갈 곳을 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러웠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다는 듯이 망설임도 없고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냥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처리 대상처럼 다루는 사람이 바로 내 딸이었다는 사실에 나는 그 순간 모든 미련이 사라졌습니다. 눈물이 말랐고 더 이상 슬프지 않았으며 가슴이 텅 비어버렸어요. 제가 낳은 아이가 아니었고 제가 아는 지연이가 아니었는데 낯선 사람이었고 괴물이었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눌렀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고 심장이 뛰는 것 같지 않았으며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더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울 필요가 없었어요. 더는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손이 멈췄고 호흡이 가라앉았으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졌습니다. 나는 준비해야 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고 남편이 남긴 수첩을 꺼냈어요. 변호사 명함을 찾아 손으로 만지며 내일 아침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찰서 번호를 검색했는데 박 형사님의 이름을 떠올렸어요. 남편 장례식 때 명함을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상대가 딸이든 누구든 이건 이제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는 문제였으니까요. 이건 전쟁이었고 살기 위한 싸움이었는데 저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고 새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둠보다 더 깊었고 차갑고 단단했으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켜서 영상을 저장하고 복사해서 다른 곳에도 보관을 했어요. 그 다음 날 나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커튼을 열자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옷장을 열고 회색 블라우스를 꺼내 단추를 하나씩 채웠는데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며칠 전보다 훨씬 차분해 보였어요. 눈가의 다크서클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고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어요. 두려움이 무너지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가슴속 폭풍이 지나가고 그 자리에 고요가 찾아왔는데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단단했어요. 포기와 결심 사이에 있는 묘한 평온이 찾아오죠.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고 그냥 차갑고 맑은 정신이었는데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챙기면서 핸드폰과 영상이 저장된 USB를 넣고 남편 사진도 하나 넣었습니다. 나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 풍경을 보니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고 모두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경찰서 앞에 내려서 건물을 올려다보니 높은 건물이었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접수 창구 앞에서 한참 서 있었지만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발이 멈췄고 사람들이 지나갔으며 경찰관들이 오갔어요.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어. 그 생각이 들었는데 제 딸을 고발하는 거고 제 손으로 제 자식을 경찰에 넘기는 거였어요. 하지만 발을 돌리지 않고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뎠는데 자동문이 열리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서서 경찰관을 보며 말했어요. 입술이 또렷한 목소리를 냈고 손도 떨리지 않았으며 흔들림 없이 고개를 들어 경찰관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형사 한 사람이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사실로 안내받았는데 낡은 책상과 의자가 있었고 형광등이 밝게 켜져 있었어요. 박 형사님이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명함을 주셨던 분이었는데 어머님, 저 기억하세요? 라고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증거가 담긴 영상과 녹음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USB를 꺼내 형사님께 건네며 이걸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했어요. 컴퓨터에 USB를 꽂자 영상이 재생됐는데 새벽의 집과 검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형사님의 표정이 굳어졌고 화면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보시는데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약으로 가면 아무도 안 의심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검게 변했으며 조사실이 조용했어요. 형사님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그렇게 계셨는데 저는 기다리며 제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고개를 들더니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똑바로 보시는데 눈빛이 진지했어요. 지키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비로소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 꽉 차 있던 무언가가 풀렸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는데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형사님이 노트를 펼치고 펜을 꺼내며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했어요. 딸이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 시간에 대해 물으시길래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저녁에 온다고 대답했습니다. 같이 밥 드시나요? 네, 제가 준비해요. 약은 언제 드시죠? 저녁 식사 후에요.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시나요? 유산 얘기요. 계속 그 얘기만 해요. 형사님이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곤 동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디로 들어오는지, 현관 열쇠가 있는지, 혼자 움직이는 시간이 있는지에 대해서요. 내 손의 움직임, 내 표정 하나, 숨소리 하나까지 신경 써야 한다고 하셨어요. 평소처럼 행동하라는 당부와 힘들어도 꼭 참으라고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모르는 척 그리고 기다리는 것.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처럼 평범한 토요일 저녁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였어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 앉아 창밖을 보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딸을 낯선 사람처럼 대하는 것, 딸이 나를 해치러 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반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알았습니다. 가슴이 아팠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여니 익숙한 집이었지만 낯설게 느껴졌어요. 거울을 보며 제 얼굴을 똑바로 본 뒤 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혼자 앉아 조명을 모두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불을 껐는데 어둠이 방을 채웠고 창밖만 환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부탁을 이제야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고 남편 사진을 꺼냈는데 사진 속에서 그 사람이 웃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얼굴을 쓰다듬으며 이제야 알겠어요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외로운 노년을 살까 걱정한 게 아니었고 혼자 남을까봐 걱정한 게 아니었으며 돈이 없어서 힘들까봐 걱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걸 막고 싶었던 거였어요. 딸 때문에, 가족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무너지는 걸 막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제 이름으로 남긴 거였고 저만 지키면 되도록
아무도 건드릴 수 없도록 해둔 거였어요. 그리고 나는 지키기로 했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안았는데 따뜻했습니다. 나를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 살기로 했어요. 내 남은 삶을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내 마음을 상처받았지만 부서지지 않은 제 마음을 지키기로 했어요. 딸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딸을 맞설 준비를 하며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다음 날을 기다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는데 잠이 오지 않았지만 평온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리고 화면에 지연이라는 이름이 뜨자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목소리는 밝고 가벼웠고 웃는 목소리로 평소와 똑같았는데 언제나처럼 자연스러웠죠. 엄마, 내일 저녁에 갈게. 숨을 참으며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엄마 좋아하던 소고기 무국 끓여줄까? 마지막 만찬이라는 뜻이었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겠다는 거였어요. 나는 웃는 소리를 냈습니다. 하하 웃음이 나왔고 입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래, 고맙다.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안쪽은 조용히 가라앉았고 목소리는 밝았지만 제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는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끝을 보러 오는 겁니다. 제 마지막을 보러, 제가 죽는 걸 보러 그렇게 오는 거였어요. 형사님께 문자를 보내며 내일 저녁 7시라고 보내고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답이 왔어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아서 천장만 바라봤는데 시계 초침 소리가 째깍째깍 들리며 내일이 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7시 정각이 다가왔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며 평소에 입던 옷을 입었고 화장은 하지 않았는데 거울을 보니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그 소리에 온몸이 굳었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현관으로 걸어가서 문 앞에 섰는데 손잡이가 차가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지연은 분홍색 카네이션과 재료가 가득 든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얼굴 좋아졌네. 지연이 환한 미소로 웃으며 말했어요. 다행이다. 제 팔을 만지는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내가 오니 더 좋다라고 말했는데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고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지연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엌에서는 칼질 소리, 냄비에서 나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이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게 평온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고 딸이 엄마를 위해 요리하는 그런 풍경이었어요. 겉으로는요.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나는 거실에 앉아 TV를 틀었습니다.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는데 뉴스가 나왔어요. 소파에 앉았지만 온 신경이 부엌에 가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며 부엌에서 나는 소리, 지연의 발소리, 숨소리까지 들었어요. 딸의 손길은 익숙했고 그 손은 아주 조심스럽게 작은 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 짤랑 소리가 들렸는데 작은 소리였고 TV 소리에 묻혔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흰 가루를 숟가락 뒷면으로 눌러 부수고 국 위에 소금처럼 흩뿌렸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는데 지금 제 음식에 무언가를 타고 있다는 걸 알았고 온몸이 얼어붙으며 숨을 참았어요. TV 화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식탁으로 가져왔죠. 엄마 밥 먹어. 지연이 웃으며 불렀어요.
일어서자 다리가 후들거렸고 식탁으로 걸어가서 의자를 당겨 앉았는데 앞에 국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국 많이 떠줬어.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힘내야지. 지연이 제 손을 잡았는데 따뜻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목소리가 나왔어요. 냄새가 참 좋네. 정말 좋은 냄새였고 제가 좋아하는 소고기 무국, 평생 먹어온 맛이었습니다. 국을 떠서 입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숟가락을 드는데 손이 떨렸고 국물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입에 넣진 않았고 입술만 살짝 적셨죠. 뜨거웠고 혀끝에 닿았어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눈이 저를 봤는데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자 엄마, 입맛 없어? 좀 더 데워줄까? 다정한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너무 다정해서 무서웠고 소름이 돋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제 딸일까 생각하니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나는 잠시 멈췄다 국을 한 숟갈 더 떴습니다. 아니, 맛있어. 이번엔 조금 삼켰습니다. 입에 넣었고 목구멍으로 넘어갔어요. 가슴이 울렁이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고 손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아직은 괜찮았습니다. 형사님이 조금만 드셔도 됩니다.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말했던 게 생각났어요. 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렸고 엄마, 조금 누울래? 내가 도와줄게라고 했어요.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의자를 짚고 일어섰는데 다리가 흔들렸고 그것이 내 안에 든 것 때문인지 혹은 분노 때문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어지러웠고 눈앞이 흐려졌는데 진짜 쓰러질 것 같았어요. 아니면 제 안에서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고 이 사람을 밀쳐내고 싶었으며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은 내 어깨를 잡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팔로 저를 감싸며 엄마, 힘들면 그냥 편하게 있어라고 했어요. 침실 쪽으로 저를 이끌며 내가 다 알아서 할게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쓰러지고 나면 119에 전화할 거고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어요라고 말할 거며 그리고 저는 사고로 실수로 그렇게 죽을 거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정신을 가다듬으며 눈을 떠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고 세상이 움직였습니다. 쾅, 문이 열리는 큰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 무전기, 문 열리는 소리가 쿵쿵쿵 울렸고 여러 사람이 들어오며 경찰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무전기 소리가 지직지직 들렸습니다. 딸이 놀라 뒤돌아섰고 형사들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지연이 제 어깨에서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는데 눈이 커졌고 입이 벌어졌으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3명의 형사가 들어왔고 박 형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채로 말했습니다. 뭐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이게 뭐야? 저를 보는 표정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진짜로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후마이너스 길게 숨을 내쉬었고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의자를 잡고 주저앉았는데 다리가 풀렸습니다. 끝났어, 지연아. 그 말에는 미움도 안타까움도 없었고 감정이 없었으며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저 끝이라는 사실만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님이 다가와서 김지연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라고 말하며 수갑을 꺼냈어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엄마, 이거 무슨 짓이야.
제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형사들이 막으며 팔을 잡았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엄마, 엄마. 지연이 울며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는데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박 형사님이 제 어깨를 잡아주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는데 따뜻한 손이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이제 괜찮습니다라고 답했어요. 정말 괜찮았고 살아있었으며 끝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혔고 지연이 끌려나가며 엄마 라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해졌고 집이 고요했으며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딸과 사위는 체포됐고 며칠 뒤 정식 기소됐습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딸과 사위, 어머니의 40억 유산 노리고 살해 미수. 제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라고 수군거리고 동정했고 또 어떤 사람은 제게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살아야 했을 뿐이니까요. 재판은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진행됐습니다. 지연은 법정에서 저를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앉아 있었는데 제가 증인석에 앉아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민수는 고개를 들지도 않았고요. 계속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CCTV 영상, 녹취, 음식 속 성분 분석 결과까지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하나하나 증거를 보여주었고 지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는데 약으로 가면 아무도 안 의심해라는 그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변호사는 사정이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려 판단이 흐려졌다고 말했죠. 사위의 사업 실패, 빚더미, 어려운 가정 형편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어떤 해명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끝까지 말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저를 향해 말했어요. 우린 엄마를 사랑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잘못됐을 뿐이에요. 사랑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판결은 무거웠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지연에게 30년, 민수에게 25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정이 술렁였고 지연이 무너졌어요. 엄마,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법정에 쌍둥이 손녀가 나와 있었습니다. 서연이와 지우였어요. 방청석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이미 세상의 잔혹함을 알아버린 눈빛이었습니다. 14살 중학교 1학년인 아이들이 엄마의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니 두 아이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할머니, 아이들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도 껴안기만 했습니다. 서연이의 어깨가 떨렸고 지우가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서연이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우리 이젠 어떻게 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위해 쓰려고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돈도 내 시간도 남은 내 마음도 진심이었어요. 몇 달 후 저는 남편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한상현 기금 시니어 보호재단.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이름으로 좋은 일 할게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가족에 의한 경제적 착취, 그리고 저와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요. 상담 전화를 열었고 변호사 상담을 지원했으며 긴급 피난처도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재단 개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이제야 진짜 유산이네요.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 돈을 남긴 게 아니라 지킬 용기를 남겼던 겁니다. 혼자서도 설 수 있는 힘을 남긴 거였어요.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이유를 남긴 겁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재단 사무실 벽에 남편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그 사진을 보며 인사를 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겠습니다. 손녀들은 주말마다 찾아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재단 일을 돕기도 해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용서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용서는 아직 모르겠구나.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진 않아. 두 아이를 보며 웃었어요. 너희가 있으니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재단은 조금씩 자리를 잡았고 손녀들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서연이는 사회복지학과에, 지우는 법학과에 진학했어요. 두 아이 모두 할머니의 재단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우편함을 열었는데 하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보내는 사람 김지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구치소 주소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봉투를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편지를 손에 쥐고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를 책상 위에 놓고 바라봤어요. 열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죠. 불을 켰다가 껐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닷새 뒤 조용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는데 식탁 위에 놓인 편지가 보였습니다. 6장의 종이. 천천히 한 장씩 꺼냈어요. 단정한 필체. 마치 중학교 시절 받아쓰기 공책 같았습니다. 지연이가 어렸을 때 쓰던 글씨체 그대로였어요. 처음 3장은 근황이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요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매일 기도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4번째 장에는 감옥 생활이 적혀 있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규칙적인 생활이 저를 돌아보게 해줍니다. 5번째 장에는 엄마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엄마, 나를 용서하라고는 못하겠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종이가 젖었어요. 방식이 틀렸을 뿐이에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때의 나는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지막 장엔 한 문장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6번째 종이를 펼쳤는데 짧은 문장 하나만 있었어요. 언젠가 우리가 다시 가족으로 마주 앉을 수 있을까요? 저는 편지를 다시 접어 작은 나무 상자에 넣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상자였어요. 거기에 남편의 사진과 유언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녀들에게도, 재단 직원들에게도, 변호사님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 편지를 받은 사실도, 내용도,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제 마음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손녀들이 주말에 집에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였는데 두 아이가 함께 왔어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는데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가 편지 써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우리한테도.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러 와달라고 해요. 나는 아이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두 아이 모두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 안엔 기대와 혼란, 그리고 조심스러운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고 싶은데 가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로 천천히 말했어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받아줘야 하는 건 아니야. 두 아이가 저를 봤습니다. 용서한다는 게 같이 지낸다는 뜻은 아니고 다시 다치겠다는 약속도 아니란다.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엄마를 용서하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대신 그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고 부드러웠으며 아직 어린 손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대답이었으니까요. 용서는 아직 모르겠지만 미워하지도 않으며 그저 살아가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아침마다 이불 끝이 차갑고 거실 창엔 얇은 물김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 창문에 맺혀 있었고 손가락으로 닦으면 차가웠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아이가 함께 집에 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서연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 시니어 상담 봉사 시작했어요.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데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할머니처럼 혼자 계신 분들 많더라고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지우도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저 졸업하면 재단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는데 저를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처럼 사람 도울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고통도 배신도 절망도 있었지만 그 끝에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이 있었습니다. 상처도 회복도 다시 사랑을 배우는 시간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겪었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어요. 그 모든 것들이 저 아이들의 말 한마디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나는 이제 무언가를 남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고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준비는 해야 했습니다. 재단의 구조를 안정시켜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일을 시작했어요. 변호사님과 회계사님을 만나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서연이와 지우에게 내 이름보다 중요한 가치를 물려주는 일, 그게 제가 할 일이었어요. 돈이 아니라 정신을, 신념을, 용기를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고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남기고 싶었던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신념, 그리고 나를 믿어준 그 따뜻함.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그게 진짜 유산이었네요. 창밖을 보니 가로등 아래로 낙엽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고 그저 평온했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70대 중반을 살아오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유산은 남긴 숫자가 아니라 남긴 사람이란 걸. 40억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는 누군가의 유산으로 충분히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유산으로 살아남았고 그 유산을 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었으며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재단에 나가 상담 전화를 받고 사랑하는 손녀들과 따뜻한 저녁을 먹으며 남편 사진 앞에서 하루를 정리하는 이 평범한 일상. 그렇게 하루하루를 단단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받은 소중한 유산을 지키는 진정한 방법이었습니다. 서툰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비밀 서랍장이었습니다.